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돼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하은입니다. 딴지입니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네, 근데 우리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에피소드 진짜 많이 만드네요. 그러게요. 벌써 5번째죠?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런데 사실 프리퀄 2번의 책 속에 1, 2부를 했잖아요. 사실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긴 해요. 프리퀄이 길긴 했네요. 할 말이 많다 보니 이것저것 막 다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나름 흐름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책 소개 덕분에 고대 선사시대 인류의 시작부터 농업혁명 직전까지 살펴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농업혁명이 일어난 기원전 9500년부터 대충 기원전 3000년까지 훑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할 것이 대충 6500년 정도 되네요. 6500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네요. 뭐 249만 년도 에피 2번 만에 했는데요. 까짓 거 가뿐하죠. 자, 그럼 6500년을 오늘 30분 만에 후려쳐 보겠습니다. 완전 초간단 후려치기 신공일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나저나 오늘 제목이 문명의 시작이네요. 문명에 시작하니까 시드 마이어의 문명 게임이 생각나네요. 아, 저도 그 게임 들어봤는데 중독성이 무지 강하다던데요. 네,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역사랑 비교해보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재밌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마세요. 배인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할 것이 바로 문명의 시작인데요. 먼저 문명이란 게 뭘까요? 아무래도 문명이란 건 좀 고급화되고 복잡해진 문화가 아닐까요? 글자도 만들고 도시나 지배체계도 만들고 뭐 그런 거요. 그렇죠. 사피엔스에 어떤 문화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문명이라고 하진 않죠? 그리고 문명하니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4대 문명이 생각나네요. 네, 혹 그게 어떤 문명들인지 생각나세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 문명들이 다 큰 강을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큰 강유역이 농사를 짓기가 좋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농업혁명이 생겨난 것 같아요. 또 기후도 맞아야죠. 농사에 적합하게 따뜻해야 하고. 그런데 꼭 큰 강 유역이라고 해서 다 그렇진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나온 남미의 원주민들도 아마존강에 살고 있었지만 문명으로 발전하진 못했었죠.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이 대략 기원전 4500년 전부터 시작했다는데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저번에 총균세 책처럼 작물화가 가능한 곡식이나 가축들의 수가 현저하게 적었다도 말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아마존강 유역은 밀림이잖아요. 나무들이 빽빽하고 그래서 농경지로는 맞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이것저것 조건이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여하튼 이 4대 문명 중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사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이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수메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지리적으로 보면 고대 이스라엘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운데 있는 레반트 지역이거든요. 레반트요. 레반트라는 뜻이 떠오르다라는 뜻으로 해가 떠오르는 동쪽의 땅을 말하는데요. 지중해의 동쪽에 있는 부분이죠. 이쪽이 터키 남부와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을 포함해요. 이 지역이 산세가 있고 나름 자신들만의 문화권이긴 해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두 개의 거대한 문명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죠. 팔레스타인이면 고대 이스라엘이 속한 곳이네요? 맞아요.
또 이쪽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리고 유럽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기도 했고요. 레반트 지역은 히브리어가 속하는 북서셈족 어족이라 언어가 거의 같아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 레반트에 구약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아시죠? 이 여리고가 기원전 9천년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도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레반트 문화권의 주시는 바로 바알과 다신교였어요. 저스티스 리그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6500년 30분 만에 후려치기 들어가는데요. 일단 이 숫자 연도들을 기억하세요. 9500년, 6500년, 그리고 3000년입니다. 이 시작점으로 잡은 9500년이 바로 농업혁명의 시작이자 신석기의 시작이고요. 기원전 3000년은 대충 신석기가 끝나고 청동기가 시작되었고 언어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여기서 언어는 쓰기를 말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언어라기보다 문자라고 해야겠군요. 그럼 오늘은 신석기 시대를 다루는 거군요. 그러고 보면 지난번은 구석기였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신석기를 또 세분할 수 있는데요. 그게 토기를 쓰느냐 마느냐더라고요. 참고로 토기를 쓰기 시작한 게 대충 신석기의 중간 지점인 기원전 6500년이래요. 아, 그럼 그전엔 밥이나 물은 어디에 담아 먹었을까요? 뭐 나뭇잎에 먹을 수도 있고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여하튼 이 구분에 따라서 저희도 오늘 기원전 9000년부터 6500년, 그리고 6500년부터 3000년으로 나눠서 가려고 합니다. 네, 아참, 그리고 이 구분과 내용은 사실 영국의 신학자이자 고대 근동의 역사학자 케니스 키첸의 더 바이블 이니치월드라는 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 영어 책인가요? 네,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 먼저 키첸에 따르면 9500년부터 6500년은 문화의 기초를 다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해서 곡식을 기르거나 가축을 치기 시작했대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터키 남부의 아나토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촌락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말한 레반트 지역의 여리고 오아시스에는 기원전 9000년에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벌써 모여 살았대요. 이 당시 사람들은 사각형 모양의 집을 지었고 갈대로 바닥을 깔았었대요. 성냥갑집이네요. 그때도 아파트가 있었나 보죠. 모양이 사각형이면 오늘날 집들과 비슷하네요? 아, 근데 그 당시 레반트와 엄청 가까운 사이프러스 섬의 사람들은 집을 동그랗게 지었대요. 마치 스머프들처럼요. 스머프요? 아, 그 외 옛날 어린이 만화인데 버섯 모양의 집을 짓고 살던 숲속 요정들이라고 해야 하나. 왜 머리에 흰 모자 쓰고요? 몸이 파란색이죠? 이건 매미님의 침대는 과학입니다. 동시대 같은데. 저는 그거 보며 자랐는데요. 아, 네, 그러셨군요. 아, 돌아가서 어디까지 했더라? 정신이 갑자기 혼미하네요. 그리고 기원전 7000년의 터키의 아나토리아에는 여리고의 3배 정도 되는 도시도 만들어졌고요. 메소포타미아 자그로스 고원지대에도 마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럽 중앙부터 근동 지역 전체의 농업과 축산업을 하는 지역 문화가 광범위하게 발전했대요. 농업과 축산업 하니까 지난번에 말한 가인과 아벨이 떠오르네요. 네, 사실 그 당시 농부와 목축업자들 사이에 갈등 이슈가 있었대요. 수메르 같은 경우는 당시 사람들이 농부와 유목민들, 그리고 사냥꾼들로 사회가 나눠졌었다 하더라고요. 당시 수메르 신화 중에도 이난날은 농부를 좋아해라고 하는 신화가 있었대요. 제목이 멋지네요. 뭐 나중에 가인과 아벨 할 때 소개하겠지만 대충 말하자면 여신 이난나가 결혼할 때가 되자 오빠 우투의 소개로 짝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목축의 신 두무지와 농경의 신 엔킴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대요. 그런데 이난나가 농경의 신을 더 좋아한 거죠.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알고 보니 고대의 삼각관계 드라마네요. 네, 여하튼 농경과 목축에 시작되었고 갈등 상황도 있었다 정도로 일단 오늘은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농경과 목축으로 지역 문화가 발전하고 교역을 하기도 했대요. 이들은 진흙벽돌을 만들어 마을을 지었고요. 다산이나 풍성한 수확을 위해 신들에게 빌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대인데도 제법 사람들이 현대인들과 비슷하게 살았던 느낌이네요. 두 번째 기간으로 넘어가서요. 키첸 교수는 기원전 6500년부터 기원전 3000년까지는 문자 이전에
고급 문화가 꽃피우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거 공간의 벽에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한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해 북서쪽 요단강 동쪽의 가술 지방에는 벽에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팔각형의 별 모양, 특이한 새의 형상, 기하학적 모양 등과 같이 다양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전사시대에도 사람들은 동굴벽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뭐 그런 그림이 아닐까요?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린 거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선사시대 동굴벽화는 그냥 유치원 애들이 그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그린 팔각형의 별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 그러네요. 선들이 완전 자를 대고 그린 것 같이 완벽한 직선이고 각 귀퉁이마다 색깔들이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도 디테일한 별 문양이 있고요. 이 정도면 예술 작품인데요. 기원전 4000년에 문자가 없던 당시에 이 정도 그렸다는 거잖아요. 거의 현대인들과 차이가 없는데요? 네, 이 당시의 인류는 원시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랑 같은 인류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이 사진들을 저희 카페에 자료실을 만들고 올릴게요. 들으시는 분들도 좀 같이 보실 수 있게요. 아, 저희 카페도 있나요? 이전에 역사 비평적 성경 읽기라고 만든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그냥 그 카페를 이름을 바꿔서 쓰려고요. 내용도 비슷하고요. 별로 활성화도 안 돼서요. 카페 이름은 방송과 같이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로 했어요. 네이버에서 카페 검색,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라고 치시고 찾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캐릭터를 타이틀로 했어요. 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요. 이 가술 지방의 선조들은 발이 달린 그릇이나 뿔 모양의 포도주를 담는 컵 등과 같이 매우 높은 수준의 토기도 제작했대요.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완전 예술 작품들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기원전 4500년부터 구리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 지역에 구리가 많이 나왔나요? 네, 구리광산이 당시 여기저기 있었는데요. 특히 기원전 4000년부터 사해의 남동쪽인 에돔 지역에 구리광산이 있었대요. 에돔 지역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창세기 4장의 동철을 사용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두 발가인이 나오죠. 아, 네, 이 동철이 구리인가요? 네, 맞아요. 당시 이 에돔 지역에는 카이나이트 족속들이 살았대요. 민수기에는 가인 족속, 사사기에는 겐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바로 구리를 이용해서 악기나 기계를 만드는 대장장이들이었대요. 혹시 이 가인이 제가 생각하는 그 가인인가요? 네, 맞아요. 헐, 이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의미가 창이고요. 카이나이트라는 이름의 아람어의 의미가 대장장이라고 하네요. 아까 나온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두발가인이나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던 유발 모두 가인의 후예입니다. 뭔가 창세기의 전개가 절묘하게 역사의 흐름과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가인은 하나님에게 보호받는 표시로 이마에 표를 받았잖아요. 카이나이트들도 비슷하게 이마에 보호의 의미로 문신을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대요. 헐, 이거 빼박인데요. 이후에 이들은 유다의 남방 지역에 정착하여 이스라엘에 동화되게 됩니다. 이들이 정착한 곳이 미디안이란 지역인데요. 들어보셨죠? 네, 그 모세의 장인이 살던 곳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모세의 장인 야이로가 이 미디안 지역에서 야훼 신을 섬긴 제사장이었죠. 갱가설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야훼 신을 알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갱가설은 야훼 신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썰 중에 하나입니다. 흥미롭네요. 네, 아무튼 이후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청동기는 기원전 3500년부터 시작합니다. 넘어가서 이 당시의 문화 구분을 한번 말해보고 싶은데요. 지리를 눈으로 살펴봐야 하긴 하는데 일단 듣는 방송인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요? 그게 뭐죠? 바나나요. 그리고 A4 종이 한 장, 그리고 숫자구입니다. 헐, 바나나, 종이 한 장, 그리고 숫자고요. 네, 먼저 숫자구는 좀 많이 뚱뚱하게 머릿속에 크게 그리시고요. 이게 아프리카다 하고 마인드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아하, 숫자고가 아프리카요. 재밌네요.
이제 그 숫자 9의 오른쪽 위로 비스듬하게 A 포즈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라비아 반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숫자 9와 A 포즈가 붙은 쪽이 아시다시피 홍해고요. 반대편은 페르시아만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종이 오른쪽 페르시아만에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해주세요. 그리고 숫자 9 위는 바다입니다. 지중해죠. 그럼 비옥한 초승달지대는 어디냐고 하면요. 이제 바나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는 꼭지가 왼쪽으로 해서 A 포즈 위쪽과 오른쪽을 거쳐서 가로로 놓는데요. 말하자면 지중해와 맞닿게 놓고 오른쪽 페르시아만에 연결해서 놓습니다. 네, 네, 요게 그 유명한 비옥한 초승달지대입니다. 이 사진도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단계로 이 바나나를 내등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붙일 건데요. 왼쪽부터 해서요. 첫 번째 조각을 에블라라고 명칭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조각의 덤으로 붙어 있는 바나나 꼭지 부분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이 속한 레반트입니다. 두 개가 한 덩이에요. 두 번째 바나나 조각은 아수르, 세 번째 조각은 아카드, 그리고 마지막 조각은 수메르입니다. 바나나로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구분하는 건 왠지 세계 최초 방송 같은데요. 네, 이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네 개의 나라들이 사실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해서요. 다음 시간에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은 일단 이 네 개 조각으로 이들 지역의 문화를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아, 바나나가 세계 역사 이해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조각이 기원전 3000년에 생긴 인류 최초의 왕국 에블라 왕국입니다. 달린 꼭지인 레반트도 동일한 문화권이고요. 이 지역에서 발전한 문화는 기원전 6000년부터 5400년 사이에 있었던 할라프 문화입니다. 근데 이름이 왜 할라프 문화인가요? 할라프에서 발견됐으니까요. 아, 네, 지명 이름이었군요. 네, 1911년에서 1927년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텔 할라프라는 지역에서 발견되었어요. 할라프 문화는 토기의 색깔을 이용해서 주로 기하학적 모양이나 동물 모양을 넣은 문양이랑 무늬 없이 광택만 입힌 주방 용기 등이 있어요.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여성 모양의 인장도 있고요. 주로 토기에서 그런 문화적 특징이 나타나는군요. 네, 맞아요. 아직은 문자가 없는 시대라서 이러한 토기의 모양이나 색상 등등에서 구분을 해가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바나나 조각은 기원전 6000년부터 5300년으로 추정하는 하수나 문화입니다. 이것도 발견된 텔 하수나에 지명을 붙인 거고요. 이 지역이 대략 아수르 왕국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좀 고원지대인데요. 여기도 매우 정교하게 칠해진 토기들이 발견되고요. 손도끼나 맷돌 등과 함께 여신의 조각이 나오는데요. 음식을 넣은 항아리를 같이 묻은 것을 봐서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기에는 빗살 무늬부터 새의 발자국, 동물 모양 등으로 장식했어요. 여신은 계속 나오네요. 네, 그런데 몸매가 좋은 여신이라기보다 아직은 다산을 상징하는 여성의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세 번째로는 기원전 5500년부터 4800년 사이로 추정하는 사마라 문화인데요. 이 지역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중류로 아카드 왕국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토기들도 어두운 색상의 기하학적 문양이나 동물이나 새 등으로 장식된 문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 마지막 바나나 조각인 수메르의 우베이드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다산을 상징하는 여성 조각도 나오고요. 네, 역시 그 여신이죠.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등장한 우베이드 토기들은 기원전 5300년부터 4700년에 등장하는데요. 우베이드 토기는 세련된 검정이나 갈색의 기하학적 모양으로 장식된 토기들입니다.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멋지네요. 요즘에 나와도 통할 것 같아요. 뭐 당시에는 이런 항아리의 문양 트렌드가 최신 유행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이 우베이드 문화는 북쪽으로 퍼져나가 할라프 문화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시기를 기원전 5500년부터 5000년 사이의 할라프 우베이드 전환기라고 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위치한 수메르의 토기 문양이 북쪽 시리아의 바빌로스와 우가리세까지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퍼져가게 된 거죠? 아무래도 활발했던 교역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메소포타미아 하류인 수메르에서 강을 따라
쭉 올라가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이나 이집트와 교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지중해의 항구 도시인 페니키아의 바빌로스나 우가릿 등은 할라프 문화와 메소포타미아의 오베이드 문화 둘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그 지중해 연안 도시들은 다양한 문화들이 녹아들었겠네요. 네, 맞아요. 이 도시들은 원래 북서 셈족의 언어를 쓰는 곳이었는데요. 남동쪽에 있는 수메르어 토기들과 문화들도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런 교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인들도 많고 도시도 빨리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기원전 3000년에 이곳에 최초로 세워진 국가가 첫 번째 바나나 조각인 에블라입니다. 국가 이름이 에블라예요. 네, 이 에블라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것 같고요. 잠시 다시 바나나로 돌아가서요. 첫 번째 바나나 조각인 에블라는 꼭지 부분에 위치한 고대 이스라엘의 언어와 신화, 문화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어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각인 아수르는 아시다시피 이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그리고 세 번째 아카드와 네 번째 수메르는 이후 바빌론 제국으로 발전하고요. 중간에 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신바빌론 제국을 만들고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 국가들이 모두 고대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곳들이군요. 그렇죠. 이 외에도 주위엔 신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들이 주위에 있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갔습니다. 때때로 조공도 바쳤고 침략을 당하기도 하면서요. 편하게 살아가기는 힘들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전쟁도 많았고요. 오죽하면 인사가 평안을 의미하는 샬롬이었겠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오늘 살펴보고 있는 기원전 6500년부터 3000년 사이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록은 역사에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비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게 언제라고 했죠? 내 이집트의 미네파 비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등장하는 게 기원전 1220년이었나 할 거예요. 아직 한 2000년 남았네요. 맞아요. 그럼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없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원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어? 근데 성경에선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12지파고요. 이후 이집트 고센 지방에 살았고 노예로 전락했다가 모세가 이끌고 나왔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잖아요. 그럼 아직 없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부분은 사실 역사적 기록이 없고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모세와 제사장들이 이후에 이들과 합류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정석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침공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역시 고대의 역사를 알아보는 건 한계가 있군요. 딱 어디 출애굽 기록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뭐 그래서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는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방법이 신앙적으로 접근한다면 사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혹시 매미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제가 읽었던 서너 명의 학자들의 책들도 사실 대부분 같은 입장이긴 한데요. 비교적 자연스럽고 정합성이 있어서 저도 동조하는 편이에요. 혹시 그런 방향의 책만 읽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침략해왔다 원래 있었다는 사실 확정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미네파 비문을 봤을 때는 확실히 1220년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에겐 주변 가나안인들로부터 이들을 구분해주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일신앙일 수도 있고 선민의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이 외부에서 침입해와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들이 주변 가나안인들과 사이도 엄청 안 좋았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던 것을 봤을 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껏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던 것과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럽네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잣대는 없잖아요. 고고학적 기록도 사실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는 부분을 버려야 하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게 정확한 잣대라고 결론 내려는 부분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우리와 같이 교육을 받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는 부분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성경 저자들의 기록은 그보다는 문학적이고 자신들의 시대에 맞는 사고와 언어로 기록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면 성경 기록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이랑 달을 멈춘 기록을 아시나요? 아, 그런 기록이 있었나요? 우리의 과학적 이성적 사고로는 사실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더구나 태양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 우리의 머리가 너무 커버린 게 아닐까요? 차라리 지동설을 몰랐으면 별무리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고대의 전통적인 셈족의 성경적인 우주로는 지구 평면설이고요. 깊은 물이 지하에 있고 하늘에도 막이 있고 별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나 사도시대에도 그랬고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한 15세기 말까지 3500년 이상 인류가 믿어온 거죠. 왠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좀 더 인생이 단순해졌을 것 같아요. 믿음에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사실 성경적 잣대는 과학적인 잣대가 아니에요. 현대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뭐랄까 연애 편지에 맞춤법 사전 들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오, 왠지 좀 적절한 비유 같네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의 전환이 사실 꽤 힘들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파고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이런 이성적인 사고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볼 때 바보가 되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읽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저는 뭐랄까 일단 판단을 배제하고 보는 것 같아요. 역사를 연구하고 책들을 계속 보다 보니 고고학적 자료나 진보적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글들을 볼 때도 무리가 없고요. 성경을 볼 때 그 나름대로 또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경지까지라고 할 건 없고요. 저는 눈이 나쁘고 안경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근거리만 보이고 하나는 원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땐 원거리 안경, 컴퓨터나 책은 근거리 안경을 쓰는데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용도에 따라서 바꿔 쓰는 안경? 믿음이라는 용도랑 학문이란 용도는 확실히 달라요. 알듯말듯 하네요. 저는 주로 믿음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속에 등장한 잔인한 이야기나 노예나 여성의 지위에 대한 부분은 아멘할 수 없거든요. 이런 건 과학적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도덕이나 양심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건지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제 생각엔 성경 해석이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고민을 한다는 게 바로 성경이 살아서 이 시대에 반응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해석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안경이 오래되면 새로 맞춰야 하는 것처럼요. 옷단지님 이 비유도 좋네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의 원래 의미가 훼손되지 않을까요? 성경의 원래 의미라는 게 뭘까요? 글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코어 부분들만 남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씩 현대의 사고와 가치에 맞지 않는 걸 제거해 가다 보면요. 그게 원래 의미겠지요?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각 인물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인 여호와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1세기 유대인들과 인류에게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것이 바로 살아계시고 시대에 반응하신다는 게 아닐까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21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찾으려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찾으실 수도 있죠. 네, 그럴지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이나 문자적 하나님에 갇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보그 교수가 말한 것처럼 재구성이 필요한 거죠. 재구성을 위한 해체 작업은 사실 무지 힘들지만요. 그렇다고 결국 재구성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껏 우리가 갇혀있던 곳에서 떠나서요. 이거 쉬운 여정은 아니군요. 네, 오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토론까지 연결된 것 같네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익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계속 고민해보죠.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에블라 왕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